실무는 좀 부담이 없으시죠? 영어 문제보다는. 그래서 무역실무 내용을 좀만 열심히 하시면 무역실무는 금방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51번 보실게요. DPU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 문제는 1번부터 3번까지 본인이 봤을 때 내용이 틀린 게 없다 하면은 요 수출 통관 절차 나올 때 그럼 여기서 틀리게 하려면 수입이 반드시 나와야 될 텐데 하는 순간 여기 나오죠. 자, DDP에서만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수행한다고 나와요. 이 조건부터 D 조건까지 수입과 관련된 통관은 무조건 매수인이 해야 되지만 유일한 예외사항이 DDP죠. 그래서 DPU 조건은 어떻게?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 수행 안 합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죠. 그죠? 요거 보셔야 되고 지정 목적지에서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2번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운송 관련 보원 요건 준수. 당연하죠. 매도인은 당연히 물품 인수하기 위해서 서류 제공.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되고 52번 보실게요. 권리 침해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권리 침해 조항은 뭐죠?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요게 꼭 있어야 돼요. 권리 침해 조항은. 자,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서 수출자가 매도인이 어떻게 돼요?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서 아무 책임 없이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3자나 나중에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 요청해서 보상해라 하면 매도인한테는 권리침해 조항이라고 해서 면책되는 조항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52번 그 전제로 보시면 특허권, 실용신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2번 매도인의 면책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문 내용에 따른 이행이 한정된다. 당연하죠. 매도인이 면책되려면 매도인이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고 매수인의 주문 내용에 따라 이행한 내용이어야 돼요. 반드시. 자, 3번. 매수인은 제3자로부터 직접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주어가 바뀌었죠. 매도인이 되어야 되고요. 매도인은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침해 조항을 두는 거예요. 자, 4번 문구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주문받았을 경우 이 조항을 특히 삽입해야 된다. 왜? 보통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나 중국, 약간 후진국으로 물품의 가공을 맡기죠. 그런 것처럼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어떤 요청을 더 많이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 권리침해 조항을 좀 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3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CIF 조건에서는 협회 저가 약관, 시약 간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로지 CIP 조건에서만 ICC A 최대 부보 조건으로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자, 2번. 이게 아까 제2과목에서 나왔던 기출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FCA 조건 좀 더 무역실무 과목에서 상세하게 달아드린다고 했죠. 자, 물품이 FCA 조건으로 매매가 되고요. 해상 운송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요청할 수 없다. 자, 아까 제2과목에서 나왔던 영장문 내용 중에 뭐가 나왔었냐면 FCA 조건에서 매도인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 중에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됐을 때 매수인에게 운송 서류를 제공하는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틀린 답이라고 했어요. 왜? FCA의 기본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트랜스포트 도큐먼트가 아니고 user proof,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인코텀즈 규정인데 이번 2020년도로 개정되면서 예외 단서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어떠냐면
본선 적재 선화증권만을 수리합니다. 단순히 수치 선화증권은 수리하지 않아요. 근데 FCA 조건 특성상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했을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됩니다. 본선 적재 선화증권은 본선에 적재되었을 때 발급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리합니다. 근데 FCA 거래선 통상 운송인은 수출국에 있어요. 본선 적재되기 전에 물품을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이때 발급해 주는 게 수치식 BL입니다. 이 수치 BL은 인정이 안 돼요. 여기에 본선 적재 부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2020년도에 단서 조항이 생긴 거죠. 물품의 매도인은 오로지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매수인이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인에게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원칙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의 운송 서류가 아니고 그냥 인도했다. 통상의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됐는데 단 매수인이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의 본인의 비용으로 어떻게? 운송인에게 요청하는 거죠. 물품이 선적됐으면 선정적재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선화증권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되고 누구의 비용? 매수인의 비용 부담으로. 아셨죠? 그래서 요거 2번 계속 나와요.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자, 3번도 설명드릴게요. 인코텀즈 규칙에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다. 어렵죠, 이거. 이게 뭐냐면 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2010이 있고 자, 2020이 있어요. FCA 규칙이 있고요. D 조건이 있어요. D 조건에는 DAP, DPU, DDP가 있죠. 자,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2010, 2020이 있고요. FCA가 있고 D 조건이 있어요. 자, 2010에서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거죠. 매수인이 운송을 하잖아요. 매수인이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합니다. D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죠. 매도인이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매도인이 D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결론은 FCA 조건에서 매수인이 본인의 운송수단이 있으면은 실제 수출국에 물품이 인도된 장소로부터 수입국까지 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 운송인이 개입되지 않고 매수인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이게 개정사항이죠. 맞는 답이고요. 자, 4번 보실게요. 매도인이 자, 컨테이너 화물 나왔네요. 당연히 FOB 조건 대신에 FCA를 이용해야죠. FOB는 해상 내수로 운송이기 때문에 자, 요거와 비슷하게 기출된 게 뭐예요? CFR, CIF 해상 내수로 운송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하게 되면 뭐를 쓰는 게 더 낫다? CFR은 CPT 규칙을 사용하는 게 낫고요. CIF는 CIP 규칙을 사용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시면 돼요. 자, 54번 보실게요.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서류심사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서류 심사 관련된 내용은 UCP 614조와 16조를 같이 보세요. 16조는 불일치 서류에 대한 어떤 교섭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자, 1번. 은행의 서류 심사와 수리 여부 결정은 선적 서류를 연수한 2일부터 맞죠? 요거 문제 좀 쉬웠어요. 5일이죠, 5일. 5 banking days로 나옵니다. 자, 요게 바꿔 나올 수 있고요. 요게 바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틀린 문제로 기출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자, 2번은 16조에 나온 거예요. 개설은행은 서류가 불일치한 서류라고 판단됐을 때는 개설 의뢰인과 하자서로 수리 여부를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교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교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자, 55번 보실게요. 자, 지금 해운동맹 이 운영 수단이 좀 많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답은 3번인데 1번 항해협정이죠. 2번 공동계산협정이고요. 4번은 대양선이죠. 자, 요 세 개는 1번, 2번, 3번은 대내적 화주 구속 수단입니다. 이해 가셨죠? 3번은 성실련 환급제라고 해서 대외적 화주 구속 수단이에요. 대외적 화주 구속 수단은 성실 환급제, 계약 운임제. 계약 운임제는 이중 운임제라고도 해요. 왜? 동맹선사에만 물품을 싣기로 한 화주한테는 낮은 운임을 제공하고요. 그렇지 않은 화주에게는 높은 운임을 제공해요. 그래서 계약 운임제, 이중 운임제라고도 하고요. 운임 연 환급제라고도 있어요. 앞에 D4가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다 대외적 구속 수단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성실환급제는 뭐냐면 화주가 화주의 모든 화물을 동맹선에만 싣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면은 동맹선에서 일정에 받은 운임 중에서 일정 기간 뒤에 운임을 환급해 줍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성실환급제라고 보시면 되고. 56번 보실게요. 요거 중요한 개념이죠. 관세법상 자,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반드시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복합 환정입니다. 자, 복합 환정에 대한 내용이고 오답으로는 동일 세관으로 많이 나와요. 요 정의, 관세법상 정의죠.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답은 3번.